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한 장의 기사도 때로는 거대한 정치 변화의 전조가 된다. 특히 중국의 권력 구조처럼 모든 정보가 정교하게 관리되는 공간에서는 무엇이 보도되었는가만큼이나 왜 지금 그것이 선택되었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평소라면 지방 단위 사건으로 지나갔을 법한 폭행 사건이 중앙급 매체를 통해 유난히 크게 부각되었고, 그 순간부터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사회 뉴스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가리는 연막일 수 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본질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배치된 방식에 있다. 민생의 혼란을 강조하는 듯한 화면 뒤에서 정작 더 민감한 정치적 긴장과 권력 내부의 흔들림을 잠시 시야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이런 종류의 의심은 결코 뜬금없는 반응이 아니다. 공식 서사는 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표현 하나와 기사 배열 하나, 특정 인물의 등장 여부 하나가 그날의 정치 기압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곤 한다. 그래서 이번 흐름을 따라가려면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가? 왜 수많은 지방사건 가운데 이 사건이었는가? 왜 중앙 매체가 굳이 그 장면을 확대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방 뉴스의 표면에서 벗어나 더 깊은 권력 지형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복해서 소환되는 지역이 바로 허난이다. 허난은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이 아니라 특정 정치 계보와 인맥, 그리고 상징적 혈통의 기억이 중첩되는 장소로 읽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허난에서 벌어지는 인사변동은 종종 지역 행정 차원을 넘어선 해석을 낳는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주창칭 사례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읽힌다. 겉으로 보면 이미 이선으로 물러난 지방급 간부의 조사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 관찰자들은 늘 직함보다 경로를 본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오래 일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어떤 시기에는 왜 승진했고 어떤 시기에는 왜 멈췄는지가 더 중요하다. 주창칭은 허난 남양 일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고 그 이력 자체가 지역 정치의 민감한 층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낙마 인사로 소비되기 어려웠다. 특히 덩저우와 주변 지역의 행정 경험은 그를 그저 지방 관료가 아니라 특정 지역 네트워크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왜 지금 그가 다시 주목받는지에 더 집중한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그의 승진 경로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보통 중국 지방 관료 사회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인물은 적절한 타이밍에 한 단계씩 올라간다. 그러나 어떤 인물은 오랫동안 한자리에 묶여 있다가 정권의 공기가 바뀌는 순간 갑자기 길이 열리기도 한다. 바로 이 낙차와 정체의 구간이 정치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주창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비교적 일찍 상위 직급에 닿을 여지가 있었지만 특정 시기에는 눈에 띄게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가 단순히 능력이나 실적의 문제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판단 속에서 의도적으로 눌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곧바로 당시 허난을 이끌던 중앙급 인물들의 정치 감각과 연결된다. 누군가가 일부 지역 인사의 상승을 막았다면 그것은 단지 인사 문제라기보다 그 인물이 서 있는 자리의 민감성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사람의 낙마를 넘어 허난 지방 권력망 전체로 확장된다. 중국의 정치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는 순간은 흩어진 이름들이 하나의 지도 위에 놓일 때다. 남양, 덩저우, 퉁바이 같은 지명이 반복되고 그 지점을 거쳐간 인물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다시 등장하면 사람들은 즉시 이것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구조로 받아들인다. 주창칭이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주연이라기보다 오래 묻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서 있었던 자리, 함께 일했던 상사, 그 지역에서 힘을 발휘했던 다른 간부들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단일 인사 조사는 곧 네트워크 해체의 첫 단계처럼 읽힌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강하게 끌리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겉으로는 지방 관료 한 명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 배후에 훨씬 오래된 보호체계와 충성 구조가 숨어 있었을 수 있다는 상상이다.
이 서사는 왜 강력한가? 사람들은 늘 최고 권력의 변화가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주변부의 균열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를 직접 건드리기 전에 그 주변의 사람들부터 흔들리고 지역의 오래된 연결선부터 끊어지고 상징적 공간을 관리하던 인물들이 먼저 사라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허난에서 이어지는 인사 흔들림은 단순한 지방 숙청이 아니라 더 큰 재편의 전조처럼 보인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핵심은 결국 사건의 사실 여부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런 인물들이 다시 호출되는가? 왜 특정 지역의 이름이 반복되는가? 왜 평범한 사회 뉴스가 갑자기 중앙의 주목을 받는가? 하는 질문이다. 바로 그 질문들이 모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방향을 읽기 시작한다.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소문과 해석이 뒤섞인 영역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 정치에서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가 때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허난의 흔들림은 단순한 지방 인사 뉴스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상징과 연결고리를 품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봐야 할 것은 명확하다. 이 지역 인맥의 흔들림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떤 더 큰 서사와 접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중심부의 불안이 더욱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지방 인맥 추적을 넘어 왜 특정 소문이 권력 투쟁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더 민감한 층위로 들어간다. 최고 권력 주변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언제나 정책 실패만이 아니다. 때로는 공식 권위와 도덕적 정당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사적인 의혹, 가족 문제, 측근 관리의 허점이 훨씬 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입증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소문이 내부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카드로 인식되느냐다. 중국처럼 체제의 안정과 지도자의 상징성이 밀착된 구조에서는 한 번 퍼진 사적 의혹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충성 경쟁의 방향을 바꾸고 침묵하던 인물들을 움직이게 만들며 주변 인맥 전체를 검증의 대상으로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여러 해석은 특정한 개인적 의혹 자체보다 누가 그것을 쥐고 있고 어떤 시점에 그것을 흔들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결국 권력의 핵심은 사실의 총량이 아니라 압박의 타이밍과 파급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허난 지역의 옛 인맥과 종교계, 통일전선 계통의 인물들까지 함께 거론되는 방식은 매우 상징적이다. 외부에서 보면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행정관료, 지방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서사 안에 묶이는 순간 시청자는 이것을 우연한 병치가 아니라 의도된 구조로 받아들인다. 특히 논란이 많고 대중적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 그 안에 포함되면 서사의 충격은 훨씬 커진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려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상징성이 유용하다. 검증 가능한 공문이나 재산 기록만으로는 대중의 감각을 즉시 흔들기 어렵지만 잘 알려진 인물과 은밀한 보호망의 이미지를 결합하면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서사는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정치적 긴장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극적인 세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권력투쟁에서 사적 약점과 상징적 인물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이야기가 단순한 폭로 흉내에 머물지 않고 체제 내부의 작동 방식 자체를 설명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치의 오래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보호망이 늘 겹쳐 움직인다는 점이다. 표면의 직책은 명확해 보여도 실질적인 신뢰관계와 상징적 혈연, 지역 기반의 의리, 과거 인연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야기조차 내부에서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권력 중심부에서는 무엇이 사실인가 못지않게 무엇이 사실처럼 사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허난 인맥과 종교계 상징,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함께 묶이는 장면은 단순한 선정적 장치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권력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지도자 주변의 오래된 충성 네트워크를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서사적 포위망처럼 기능한다. 한번 이런 흐름이 형성되면 직접적인 타격은 중심부보다 외곽에서 먼저 시작된다. 오래된 측근, 지역 기반 인사, 상징적 관리인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 먼저 흔들리고 그 과정을 통해 중앙은 정면 충돌 없이도 핵심 주변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이어지는 헌안 관련 인사 처리는 각각을 따로 떼어보면 평범한 부패 조사나 기강 점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축 위에 나열되는 순간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하나의 지방에서 서로 직간접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연이어 조사되거나 낙마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이것을 표적성 있는 정리 작업으로 읽는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번의 공개적 충돌이 아니라 주변의 연결선이 조용히 끊어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 이름이 겹치는 순간 누구나 이것이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보호막이 걷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느낀다. 특히 지역 기반이 강하고 과거 특정 권력과 상징적으로 묶였던 인물들이 순서대로 흔들린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꺼지고 있다는 감각을 받게 된다. 바로 그런 심리적 압박이 정치적 균열을 훨씬 빠르게 확산시킨다. 이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겉으로는 법과 기율의 문제로 진행되는 조사가 실제로는 권력의 외곽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이 정말로 최고위층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면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지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인물, 옛 사정을 너무 많이 아는 인물, 특정 지역과 특정 가문의 상징을 함께 관리해온 인물들이 먼저 무너질 때 그 효과는 단순한 수사 이상이 된다. 그것은 남아있는 측근들에게 이제 더는 과거의 보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동시에 바깥의 관찰자들에게는 중심 권력의 방어막이 생각보다 약해졌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바로 이런 점에서 헌안을 둘러싼 이딴 인사 변동은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매우 강한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권력의 성벽은 언제나 중심에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의 벽돌이 빠지는 방식으로 무너진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흔들림이 지역 인맥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공개 이미지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이야기는 또 한 단계 커진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존재감은 단순한 개인 홍보가 아니라 체제의 안정 신호다. 따라서 공개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거나 예전 장면이 반복해서 소환되거나 새 메시지보다 과거 이미지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정치적 자신감의 저하로 해석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홍보 편성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긴장이 높아진 시기에는 작은 편집 방식조차 의미를 갖게 된다. 최근 관찰자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새로 만들어진 화면보다 과거 장면이 더 강하게 소비되고 현재의 생생한 현장감보다 이미 검증된 익숙한 상징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체제가 현재를 보여주기보다 과거의 권위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이런 인상은 지도자가 여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식 서사와 미묘하게 충돌한다. 정치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면이 과거의 권위를 끌어와 현재를 덮는 방식으로 구성될수록 오히려 시청자는 지금의 부재를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선전의 역설이다. 존재를 증명하려고 반복한 이미지가 때로는 현재의 공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바로 그래서 최근의 영상 편집과 메시지 운용 방식은 단순한 홍보 기술이 아니라 정치 심리의 문제로 읽힌다. 지도자의 상징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기류는 그 상징을 자연스럽게 떠받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헌안에서 시작된 인사 흔들림,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소문, 그리고 중앙선전의 어색한 반복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각각만 보면 우연처럼 보이던 장면들이 함께 놓이는 순간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지금 권력은 정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커질수록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 돈과 군,
그리고 관료 집단의 실제 움직임으로 향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징이 흔들릴 때 체제를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결국 이미지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강제력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진짜 내른적인 장면은 언제나 상징의 영역을 넘어 이해관계와 강제력의 영역에서 드러난다. 권력투쟁이 단순한 여론전이나 이미지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체제는 쉽게 버틴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과 군의 지휘체계, 그리고 핵심 관료들의 태도 변화가 동시에 감지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 정치에서 돈은 단순한 부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윤활유이고,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최후의 질서를 보장하는 구조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흔들려도 긴장은 커지지만 두 축이 동시에 압박받는 조짐이 보이면 그것은 체제 내부에서 매우 중대한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여러 해석이 특정 고위 인물을 자금과 이권의 연결고리로, 또 다른 군 출신 인물을 군 내부 계통의 상징적 축으로 반복해서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개별 인물의 운명보다 그 인물이 상징하는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한 사람의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돈줄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누구의 신뢰체계 안에 있었는지가 더 결정적이다. 특히 경제와 개발, 대형 사업, 국유 자산, 지역 투자와 연결된 인물들이 갑자기 정치적 해석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거래 질서 자체가 다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제가 안정적일 때는 이런 연결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모두가 침묵하고 문제는 기술적 행정 실수나 개별 비위 정도로 정리된다. 하지만 권력 중심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넘어갔을 법한 거래 방식과 우회적 이익 구조가 갑자기 조명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어떤 문맥에서 다시 불리고 있는가다. 특정 인물이 오래전부터 축적된 프로젝트와 자산 이동의 고리로 언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싸움의 초점이 단순한 체면이 아니라 실질적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돈의 줄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권력의 기억을 건드리는 일이다. 누구에게 무엇이 흘러갔고 어느 시기에 누가 그것을 묵인했는지 다시 추적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충성 관계는 순식간에 서로의 약점으로 바뀐다. 그래서 자금 라인에 대한 압박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최고 권력 주변에 숨겨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 정치에서 돈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군이다. 아무리 여론이 흔들리고 관료들이 말을 아껴도 군의 충성 구조가 단단하면 중심 권력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군 내부의 상징적 인물들이 흔들리거나 특정 계통 출신 장성들의 이름이 잇따라 무거운 해석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의 무게가 전혀 달라진다. 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바깥에서 쉽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 관찰자들은 늘 인사이동의 방향, 공개 언급의 감소, 특정 계통에 대한 반복적 견제 신호를 통해 흐름을 읽으려 한다. 특히 과거 특정 지역군 계통이나 특정 인맥으로 묶여있던 장성 그룹이 한꺼번에 압박받는 듯한 인상을 주면 그것은 단순한 정기 인사와는 다른 긴장감을 만든다. 이런 해석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 인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 효과를 만든다. 왜냐하면 군의 세계에서는 사실만큼이나 모두가 무엇을 믿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계통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믿음이 퍼지는 순간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도 내부 균형은 먼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돈과 군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관측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떠받쳐온 실질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관료 집단의 언어가 가장 먼저 달라진다. 중국의 공식 문건에서 한 단어의 차이는 늘 과장된 해석을 부르지만 동시에 그 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체제에서 표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줄을 서는 방식이며 자신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예전처럼 강하게 충성을 외치지 않고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마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문체 변화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정세를 관망하는 태도일 수 있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몸짓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미 내부의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일 수도 있다.
반대로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구호를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반복조차 때로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아직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의 노출로 읽힌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떤 강도로 말을 줄이기 시작하느냐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법조와 행정 라인 인사들에게서 읽히는 미묘한 어조 변화는 매우 상징적으로 소비된다. 직접적인 결별 선언은 없고 공개적인 반기 역시 없다. 하지만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과거의 절대적 단어가 완곡한 문장으로 바뀌고 누구를 향해 더 강하게 정렬하는지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의 태도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즉시 이것을 관망의 신호로 읽는다. 권력 교체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는 누구도 그런 미세 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험만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런 조정이 관찰된다면 최소한 내부의 일부 인물들이 더 이상 하나의 결말만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것이 바로 관료 집단의 본능이다. 가장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류를 감지하고 가장 늦지 않게 자세를 바꾸는 것. 그래서 공식 문건의 수사 변화는 정치적 소설처럼 과장되기 쉽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생존 본능의 흔적으로도 해석된다. 모든 조각이 여기까지 모이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치 일정으로 향한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고 공개된 판결문도 없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중대한 전환은 대개 어떤 한 번의 폭발적 발표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정지 신호들이 특정 회의나 특정 문건을 향해 정렬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최근의 여러 정황을 보는 관찰자들은 다가올 당의 핵심 회의가 단순한 연례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한이 재정해되거나 책임의 범위가 재구성되는 장이 될 가능성을 떠올린다. 물론 이런 예측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다. 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형적 안정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내부의 협상은 외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작은 지방 기사에서 출발한 의문이 지역 인맥, 상징 관리, 자금 구조, 군의 계통, 관료 언어의 변화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중국 정치가 단순한 소문 소비를 넘어 실제 재배치의 문턱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몰락을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체제가 스스로를 유지해온 방식이 예전과 같은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일이다. 작은 사건이 왜 과장되어 보도되는지, 오래된 지역 인맥이 왜 다시 조명되는지, 왜 선전은 과거의 이미지를 반복하는지, 왜 돈과 군의 이름이 동시에 부상하는지, 왜 관료들의 문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는지, 이 5가지 질문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권력의 결을 읽게 된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상 징후가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선언보다 먼저 이렇게 작고 불편한 신호들의 축적을 통해 방향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태도는 흥분이나 맹신이 아니라 차분한 추적이다. 다음에 등장할 기사 한 줄, 인사 한 건, 화면 한 장면, 문구 하나가 이 흐름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결말을 예고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까지 이어진 징후만 놓고 본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 권력의 표면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다음 질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